예, 안녕하세요. 예,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기출분석 특강 2부 지금 시작을 할게요. 오늘 할 거는 2018년에 치러진 27회하고 28회, 29회, 이번에 20년도에 치러진 29회 해가지고 총 3회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3시간이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끝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걸리고요. 오늘 다루는 문제는 한 해에 거의 뭐 25점짜리가 6문제 나오니까 18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 1, 2부 특강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한 3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부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 수업 1기 강의 컨셉 잠깐 살짝 공지를 하면, 이게 무료 특강으로 나가는 1, 2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눠드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하고 있는 방식이 보일 거고, 그리고 제가 답안을 작성하는 최초의 자료예요, 사실.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이런 포인트로 작성을 하는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이 자료를 계속 1기 동안은 계속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1기 때는 지금 3회부터 평일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회부터 아마 격일로 25점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자가 채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는 이 무료 특강 자료 그 범위 안에서 그 주제에서 미출제된 부분으로 살짝 목차만 살짝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문제를 낸다거나, 근데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언저리를 어쨌든 좀 비슷하게라도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방을 하고 모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를 할 생각이고, 지금 최대 8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메일 주신 분들한테는 9회라고 했는데 9회가 안 되는 게 주말반하고 좀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150점짜리로 모의고사를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가 채점해 드리는 걸 2번을 보는 게 아니라 150점을 한 방에 볼 거고, 이게 평일반은 마지막에서 2번째 날. 왜냐면 기출 해설을 그날 다 못해요. 시험을 거의 150분을 보고 1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지만 다 못하고요. 그 다음날 이어서 하고, 또 이제 남은 기간에 공부 어떻게 할 건지까지 안내를 해야 완전할 것 같아서 평일반은 150점을 마지막 날 전날에 볼 거고, 요거랑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한 해가 날아가서 이제 총 8회 정도 25점짜리를 3회부터 격일로 볼 예정이에요. 요걸 참고할 거고, 우리 무료 특강 지금 이 기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끔 할 거니까 이걸 많이 다독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문제 박스가 지금 2020년께 이전에 없었을 만큼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 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법리가 빨리 딱 튀어나와야 되고요. 묻는 질문에 따라서. 법리가 튀어나오면 법리 2문자 딴 거 있죠? 그게 그 사례 안에 보이는지 형광펜을 딱 뚜껑을 따고 빠르게 그 2문자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뭐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다. 그럼 2문자 표시한 게 있겠죠. 그리고 오늘 첫 시간 지금 27회 1교시 첫 번째 문제가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하는 건데, 그 2문자 딴 거 있어요. 뭐 지시, 감독, 뭐 형광펜으로 그거 다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례 보면. 그럼 여기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하는 정황 지문이구나. 그럼 이거는 물음 1 거고, 물음 2는 여기 통상임금 판단하는 거 여기네. 구분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회독을 할 때 되게 편해요. 그쵸? 지도잖아, 지도. 그러니까 형광펜을 가지고서 벌벌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여기 치고 이렇게 치고, 이게 아니라 2문자 법리에만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법리 설시하고 포섭할 때 그 형광펜 있는 거, 그 사이드에 있는 것들 써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는 요거를 같이 자료를 다 같이 훑고, 여러분이 할 작업은 형광펜으로 먼저 한다기보다 이제 연필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하고 문제를 좀 빨리 읽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노동 실무 현장이라는 거를 좀 많이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찰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이게 어떤 현장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느끼면 그건 그거지, 이건 이거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답이 뭔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뒷감적인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례를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건 그거지, 이건 이거지가 딱 나와요. 30개나 되니까 최근 5개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5개년치 안에서도 중복되는 주제가 있었어요. 직장 폐쇄는 거의 심지어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도 27회 모의고사 이제 1교시를 볼게요. 자, 이제 물음 1을 보시면 자, 근로기준법 56조는 가산임금 규정이에요. 통상임금에 가산을 해서 연장, 야간, 휴일임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근기법 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를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문제 박스를 보시면 문제 1 해가지고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한 회사인지 그 회사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이었고, 아마 수원의 애경백화점이었을 거예요. 애경백화점인데 백화점 안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요. 수많은 업체. 지금 이 사안에서 A사는 가방을 만들어 파는 회사고 80개, 아마 전국 백화점에 80개 매장을 갖고 있겠죠. 백화점은 여기에 입점할 여러 브랜드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들어와서 팔어. 그러면은 백화점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예요. 백화점이 많으니 이런 계약 우리가 노무사 되면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사건도 한 번쯤은 받게 되고, 제가 맡았던 사건은 애경백화점이었고 이 안에 입점한 액세서리 가게였어요. 이 액세서리 가게가 이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A사인 거죠. A사이고 가방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 거고, 그럼 보통은 여기 소속되는 근로자들이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는데,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는 업무 도급 계약 맺었어요. 업무 도급. 그냥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마치 요구르트 회사에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한테 대신 판매해 주세요라고 위탁 판매 계약 맺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 사례는 이렇게 위탁 판매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이 위탁 판매다라는 거는 절대로 누락하면 안 돼요. 논점에 정리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계약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집어주고 계약의 형식, 그리고 판례도 처음에 서두에 들어올 때 딱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약의 형식이 업무 도급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실질을 보고서 노무 제공의 실질을 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였는지를 보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뭐냐? 순수한 노동력, 일을 해서 어떤 대가, 그 대가를 받게 되면 근로자로 보는 거다.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 그 지표를 우리가 뭐 지휘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도급은 어떤 것을 완성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도급, 하청업체가 한 다음에 완성된 걸 그냥 안겨주는 원리예요. 안겨주는 원리. 어떤 개입을 안 해요. 근데 보통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근로자 파견 같은 경우 지배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지배. 왜냐하면 우리 업무상 재판단할 때도 사지거나라고 했죠. 사지거나.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예요. 지배. 지배란 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또 부당노동행위에서 또 지배 어쩌고 하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고, 뭐 결정적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지 여부.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하는 업무 수행 과정을 지배한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막 용어가 되게 막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딱 보면
도급은 전혀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 되게 간섭하네? 그럼 근로자성, 그 정도에 따라서 노조법인지 근로기준법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사는 이제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아이고 숨차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어요. 제가 옷을 꼭 껴입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80개에 달하는 각 매장에는 A사와 체결한 판매 영역 계약에 따라 A사 제품을 판매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다. 매월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읽어 나가면서 느끼겠지만 이상하네. 지금 확 와닿지를 않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노동 실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로자 사건을 수임받았다. 그러면 강력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로 이 답안의 구조를 보니까 대충 그냥 눈치로 봐도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강력하게 인정하는 걸로 정황을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29회 문제도 그랬어요. 얘도 애매하고 얘도 애매해. 그런데 딱 눈치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반대의 상황은 오답일 확률이 너무 많아. 그럼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죠. 애매하다 이라는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무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답변서를. 자, 그래서 계속 읽으면 판매 용역 계약에 따르면 그 두 번째 문단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그 지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정황이고 세 번째 문단이 바로 근로자성 판단하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들은 대로 빠르게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한 5번째 줄 끝에 보면 세 번째 문단에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산망. 이거 우리 포스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나름의 그 전산망이라는 거 있어요. 그 어디에다 뭘 입력을 해야 돼. 판매할 때마다. 우리 백화점 안에 있는 그 매장들이 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걸 보고서 어떤 물건이 어느 매장에 있다더라. 자기네들 브랜드끼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옷 사러 갈 때 보면 알죠. 지금 이 전산망 올해 29회에서 어디서 봤어요? 전산망 있었어요. 수납원들이 수납 업무 하죠. 입력을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A공사에 이게 다 떠요. 자동 입력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직관적으로 이거 눈치챈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전산망에 자동 입력된다라고 써져 있었어요. A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산망 이런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밑에 판매 실적, 근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시. 그리고 밑에 근무 실태 점검. 그리고 그 점검이란 단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A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다. 어쨌든 승낙받아 채용.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비용을 부담. 앞쪽에 그쵸? 모든 비용 부담. 누가? A사가. 비품, 모든 비용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슬러시를 한 게 맞죠. 어디? A사는 본사 직원과 달리 판매원들에게 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쯤 끝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으며 여기까지. 여기는 부수적 징표예요. 여기 그쵸? 사업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으며 판매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요거는 부수적 징표. 대부분은요 형식이 도급이니까 요거를 안 해요. 이거 당연히 부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급인데 미쳤다고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도급계약 형식은 같이 요거랑 도급계약 형식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차적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 사례에서는 고정급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었어요. 통상임금, 그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물음 1의 해결, 그래서 논점의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은 2013년 3월 A사와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내 A사 매장 판매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갑은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그쵸? 판매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 판매 용역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 실질에 따라 제가 29회에도 요 문구를 그대로 넣었어요.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금기법상 근로자 해당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따라서 대법원 입장대로 그 실질, 노무 제공의 실질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순서를 정해줬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점을 정리에다가 제가 앞으로 전개할 목차까지 지금 번호 맥에서 넣고 저는 이 논점의 정리를 보면서 그냥 썼어요. 따로 앞에 간지라고 해야 되나? 그 연습지 있죠? 거기다 그런 걸 잘 안 적었어요. 전 논점의 정리에다가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 순서대로 목차를 따와가지고 논점의 정리를 보면서 썼어요, 제가.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 버벅거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이거 왜 분석을 하냐. 자, 이 갑이 직업의 종류가 관계가 없죠. 금기법상 근로자 판단을 할 때는. 그리고 법조문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분량이. 워낙에 쓸 양이 많다 보니까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요 정도 그 법 규정 개념을 분석하는 거 필요하다. 요걸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가 관계가 없다. 왜? 우리는 직업의 종류로 포섭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임금을 목적으로. 요거는요, 세 번째 줄 앞에 근로의 대가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근로의 대가. 이 말이 뭐냐. 그냥 일을 하니까 대가를 받았다. 여러분, 대가를 받지 않으면 노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봉사한 거지. 그쵸? 근로의 대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돈을 받아야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가방 판매 회사는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장이 그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이에요. 그 브랜드명을 따고 그 사업장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 공간을 산 거예요. A사가. 마치 A사 사업장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백화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한 달씩 계약을 해요. 한 달씩.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적 안 나오면 백화점이 그 매장 브랜드 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이 A 가방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그 공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린 거죠. 샀다기보다 빌린 거죠. 자, 금기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종속 관계 판단 기준 해가지고 뭐 실질 판단한다. 라고 판례가 언급하고 있고, 자, 20조 종속관계 존부 판단 기준, 뭐 지휘감독 구속받는지, 그리고 비품을 소유했는지, 노무 제공자 스스로, 그리고 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고용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내 대신 이 업무를 해 라고 했는지, 근로자는 그렇게 못해요. 승낙 없는 한. 회사가 너 그때 일을 못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메꿔야 되는데 그럼 그 승낙하에 될 수 있어요. 그런 정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4번 이윤 창출, 손실 초래,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게 독립사업자성, 위탁 판매 업무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번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상인가, 노동력의 대가인가, 돈 대가를 받냐 그거고. 자, 뭐 고정급, 뭐 근로소득 원청수, 뭐 이렇게 있고 계속성, 전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게 8개를 동그라미 다 쳐놨지만 8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지휘 감독이에요. 그냥 지배받는 상황인지.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4번까지, 한 5번까지 되게 중요해요. 5번. 그죠? 여기서도 한 3개만 충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금기법상 근로자성 강력하게 추정될 정황이다. 반대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인다 하면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자, 부차적 판단 지표, 급세사죠. 고정급, 기본급, 안 정해놓고서 계약 형식 도급으로 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건 쉬우니까 넘어가고 사안의 적용. 이제 종속적 관계 존부 판단.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끝에 보면 실시간 파악했다. 판매 실적, 근무 상황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야. 매출에. 그쵸? 그 근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라고 다 진비 없어요.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지시를 전달한다. 한 점. 그 밑에 줄에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자, 매출이 부진하면 판매원들하고 용역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고한 거예요. 그냥 자른 거. 그쵸? 인사권 행사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것을 보인다. 법리는 이렇게 정황 앞에다 쭉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죠. 포섭.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갑은 영업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했다. 살짝 억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위탁 판매 업무 계약을 하면은요, 그 위탁 판매하는 수급 환자가, 수급자, 뭐 너무 도급일 수도 있잖아요. 수급자가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위탁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다 라고 하면요, 그 회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이 당연해요. 근데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런 정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갑이. 엄밀한 도급은요, 수량 지정, 그냥 그런 거 지정해가지고 팔라고 하는 거예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해서 팔아라가 아니라. 자,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구속받은 것이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A사의 사전 승낙. 이 판매원 스스로가 어떤 사유로 일을 못해.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로 커버가 안 돼. 그러면은 A사 승낙받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서 한 게 아니다. 자, 스스로자가 포인트겠죠. 법리에서는 스스로자가. 스스로 고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잘 돼. 그거는 이제 A사가 사실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A사가 부담하는 것처럼 승낙이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낙. 도급업자가 왜 승낙을 받겠어요? 도급이면. 그리고 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비품 소유 안 했고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을 보면요. 위의 점에 비추어, 저는 이렇게 포섭을 했죠. 위의 점에 비추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맞출 정황이 제가 볼 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위에 거 끌어와서 그냥 그래 보인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가지 법리가 포섭이 되는 경우도 많죠. 5번은 이 80개가 중요한 건 아닌데 80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매월 고정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어요. 게다가 이 회사는요,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직급별로 최저 지급액이 있어요. 어떻게? 그 직급별 85%, 그 급여 금액의 85%는 최저 지급액. 요거는 물음 2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봐라 했는데, 여러분 요거 미리 설치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그쵸? 왜냐면 주요 징점은 아니잖아요. 1번 물음 1에서는 앞에서 최저 지급액은 고정급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통상임금인지는 물음 2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뒤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을 앞에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나가는 거지 쟁점은 아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번도 그냥 맞추면 돼요. 4년에서 10년 동안 오래도록 또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짧지가 않다. 여러분들 그냥 느낌대로 쓰셔도 돼요.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짧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럼 짧지가 않다. 여러분들 모든 판례 읽어보면 늘상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뭐에 비교했을 때 짧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부차적 판단 지표, 급세사 이런 것들은 판례하고 똑같이 쓰면 되고요. 대신에 표시는 사용자는 A사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포섭이니까 지금 사안의 적용이죠. 그럼 A사라고 하고 근로자는 이제 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결론해서 가산임금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다. 그리고 물음 2번. 다시 앞에 박스로 오면 물음 2 보시면요. 지금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논하라 이렇게 됐어요.
수수료가 통상임금인지 논하라.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이겠죠. 판매 용역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는 뭐 매장의 월 매출에 수수료 뭐죠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각 뭐 직급이 매니저, 시니어, 주니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85%의 각 직급마다 미달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쉬운 문제였어요. 대신에 여러분 85%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정일고 중에 고정성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정기성, 뭐 일률성 그런 거는요, 그냥 갖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아예 언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비중 자체가 고정성이 커요. 왜냐? 고정성이 인정되면요, 앞에 있는 거 쉽죠. 정기성은 매월 준다면서요, 수수료를. 그럼 그걸로 끝난 거고, 일률성은요, 그 뭐 어떤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일률성은 자격수당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수당, 기술수당. 농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 30만 원이다. 아, 이런 거 일률적인 거예요. 농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다 줘야 돼. 갖추면. 근데 지금 보시면 각 직급, 그 사람들이 매니저에 해당해 돼버리면 그 300만 원의 80%, 5%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니어면은 무조건 줘야 되고. 그쵸? 이걸 그렇게 포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 직급별 85% 일률적으로 그 직급에 해당된다면 직급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직급. 그래서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정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같이 막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논점의 정리만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썼나. 자, 판매 용역에 따르면 수수료는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그렇죠? 월 매출액에 매장 및 개인의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변동적 성격을 띈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원 직급별 월 기준금액은 85%에 미달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자, 각 직급별 월 기준금액 85%는 보장이 확정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통상임금 판단증표 고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문제된다. 깔끔하죠? 딱 핵심 찝었고. 그러니까 그거의 포인트를 지금 비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통상임금 일반적 의의 쓰시고, 사실은 이게 제가 더 길었어요. 이거를 줄인 거예요. 굉장히. 다 쳐버린 거예요. 25점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뚱뚱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칠 줄도 알아야 돼요. 간략한 거를 뚱뚱하게 늘려볼 줄도 알아야 되고, 뚱뚱한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친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 주면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대로 외우지 말고 핵심 파악해서 포스트잇에 한번 정리해보라고 하죠. 그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의 의의는 법률 규정이 되게 부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일고가 법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 법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 노동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상임금의 의의는 간단하게 법률에 있는 건 일단은 다 끌어와서 찾아본다. 근데 자, 판례는 이에 대하여 소결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자, 법률 규정이 미흡한 결과 판례가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뺐어요. 지금 25점이니까. 자, 그래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원칙 들어가 있죠. 정일고, 그거다. 그 소정근로의 대가. 왜냐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거. 소정은 뭐예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면서 당신이 그 전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당신 연봉은 한 6천 정도 되겠어요. 하고 이거를 12분 해요. 그게 우리 월 급여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써요. 그러면 요게 이제 소정. 둘이서 알아서 정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근로에 대한 가치, 근로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사전에 정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정근로라는 개념, 가치평가라는 개념, 사전 확정이라는 개념. 그 개념들이 고정적이라는 개념에 부합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다. 그래서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그리고 통상임금의 개념적 진법 양가로 3번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정기성은
좀 더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근데 요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제가 지금 쓴 답안이 되게 신기한 게 다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지금 첫째 줄 딱 보시면 딱 22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안 작성 가르칠 때 우리 실제 답안 안에 그 답안지 한 줄에 한 22자 정도 들어가면 딱 보기가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답안이 한 줄에 지금 딱 22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딱 보시면 돼요. 이게 분량이 얼마나 나올까 하면 이렇게 사실은 25점짜리면요. 이렇게 두 단하고요. 살짝 넘어가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29에는 이게 다 넘어가요. 좀 길어요. 왜냐면 포섭할 정황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통사임금 개념적 징표 했고 일률성 볼게요. 일률성. 밑줄 친 것만 보면 자,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 조건이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다. 사실은 고정성 이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일률성.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의미예요. 고정성이. 자, 기술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잖아요. 가치를 평가해야지만 사전에 확정이 되죠. 자,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요 파트가 정확하게 포섭이 될 수 있는 그 판례죠. 자, 보시면 밑줄, 볼드체로 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근무 실적에 관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돼 있으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 문구 그대로, 그렇죠?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이죠, 수수료는. 그런데 최저 임금의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사례예요, 지금. 그냥 요거를 마무리 포섭 단계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 자, 사안의 적용. 85% 정해져 있다. 85%는 미달에서는 지급을 못한다. 자, 볼드체 보시면 근무 실적 무관한 최소한도 지급 확정. 그 최소한도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다. 그리고 고정성부터 제가 봤어요. 그쵸? 고정성부터 보고 정기성, 일률성은 부차적이에요. 그쵸? 그렇게 순서 정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하죠. 순서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제2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요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답안을 그렇게 썼겠죠. 제가 두 문자는 규신으로 따졌잖아요. 뭐 규정,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다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뭘 종합평가해가지고 내동 경목의 그리고 관행 이런 거 종합평가해가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 그래서 규신도 못 외우겠으면 그냥 귀신으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귀신. 근데 귀 이상해? 규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규신이다. 근데 요것만 쓰고 아마 거의 끝나셨을 건데 갱신 거절. 사실은 갱신 기대권 법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을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처음부터 잘 보시면 논점의 정리 보세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저 이제는 그냥 기간계약이라고 하면 만료되면 자동 종료죠. 근데 해당 그 근로자가 갱신하고 싶어. 그래서 갱신 요구하고 사용자가 근데 거부를 했다. 부당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 종료가 원칙인데 거부를 했을 때 부당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돼 있죠. 대법원은 자, 노무관계 실질이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 규신이 왜 나왔는지를 역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근로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계속 근로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굽어 살펴준 거죠. 그걸 판단했다라는 의미의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만료 효과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갱신 기대권 인정되는 경우 규신 있고 이에 반한 갱신 거절 효과 부당해고 무효 전혀 효력이 없고 그런 거. 그리고 양가로 3번은 기간제법의 시행 전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기간제법 시행 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행 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 이게 뭐냐? 지금 이 판례 사안은요, 제가 뭐 감리 업무 판례, 수업 시간에 감리 업무 판례나 뭐 다른 판례, 비슷한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1년 계약 기간을 계속 체결해가지고 거의 7차례. 한 7년 동안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7년 동안 일해온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국법이니까 2년 초과 근로 간주 안 되잖아요. 간주가 안 돼. 그래서 계속 갱신은 장반갱, 사실은 기간이 형식화된 경우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거의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죠. 판례가 이렇게 설실해요. 이렇게 기단법 시행 전에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이더라도, 하지만 계약 형식은 이렇게 기간제예요. 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문장 자체가. 그렇죠? 아니,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된다고? 이런 상황적 차이, 그리고 법 시행 전이라는 라는 거, 분명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사람인데 근로자 스스로 갱신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한테 갱신을 요구해요. 이럴 때 갱신 기대권이 있다라고 판례가 인정을 해주면요, 그걸 거절하면 해고가 되는 법리가 그냥 토스받아서 그렇게 성립을 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해준 거예요. 갱신 기대권.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형식이 기간제 근로자니까, 그렇죠? 간주는 되는데 스스로 갱신을 요구했어요. 간주까지 원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 당사자들이 의혹한 법률 효과잖아요. 갱신을 요구했어. 근데 자기가 간주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한데 갱신을 요구했어. 그런데 시행 후면은요, 2년이 초과되면 간주된다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아까 그 기간의 형식화 법리는요, 법원 가서 판단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원 가서. 그쵸? 그 법률 규정 아니잖아요. 법원 가서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한 거고요.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을 하면 해고다. 이게 법리가, 왜냐면 기간의 형식화 법리가 판례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맥을 유지하는 거죠. 거절하면 해고에 이르는 거.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요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법원 가서 판단을 봐야 되니까, 기간의 형식화 법리는. 근데 당사자가 그 법원 가서 간주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갱신을 요구했어. 근데 이 법률에 의하면요, 갱신 그냥 거부해도 돼요. 사용자는 거부해도 돼요. 해고가 아니에요. 근데 해고인 걸로 인정을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갱신 기대권이라는 얘기예요. 판례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거를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앞에 그 로마자 2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효과 쓰시고, 로마자 3번은 인정 요건, 규신 그거 쓰시고, 내동 경목 그렇게 규신인데, 동그라미 2번에 두 문자 표시가 잘못돼 있어. 우리가 배운 거는 규하고 신인데, 그 신에서요, 동그라미 2번, 그 신의 앞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죠. 네, 첫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네 있죠, 네. 거기에다 볼드 표시를 제가 안 하고 다른 데다 하겠죠, 그쵸? 거기가 네고요. 근로계약 내용. 그 두 번째 줄에 동경, 그리고 밑에가 요절실인데 설에다가 볼드 표시를 했어. 요절실, 실은 그 네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실. 이게 가르칠 때마다 두 문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가르쳤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자, 내동경 요절실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신뢰관계. 이렇게 해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 갱신 거절 효과. 판례는 이렇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거절했을 때 해고라고 이렇게 법례를 터스 시켜주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 계약 형식을 체결한 근로자는요. 원래 자동 종료인데 갱신 기대권이 있어야 해고가 돼요. 이게 있어야 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는요. 법원에서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사람을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간의 형식화 법리는. 근데 당사자가 법원 가기 전에 그냥 스스로 한 번만 더 갱신해 주세요 라고 근로자 스스로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한다. 현행법상 거절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절 못하게 이렇게 간주가 되는 사람이더라도 법원 와서 판단받기 전에 스스로 갱신을 요구했으면 이 사람은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갱신 기대권이 무기계약 간주자가 갱신 기대권이 왜 인정되냐?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돼야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해고다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간주자지만요.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갱신 기대권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그래서 갱신기대 거절 효과. 그 다음에 기간제법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 배제 금지. 이게 방금 말한 거죠. 이후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4조 2항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공포됐어. 시행은 안 됐어. 거절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해버려요. 할 수 있잖아요. 현행 지금 시행이 안 돼서 기단법이. 거절 못하게 하려고 갱신기대권 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다. 즉 밑에 기간제법 시행으로 볼드체만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 초과잖아요. 지금 7년 7회에 걸쳐가지고 계약을 갱신했으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 이건 법 규정에 있는 기간의 형식화 법리가 법 규정에 있는 건 아니니까. 기단법이 아니니까. 기단법은 있지도 않았고 이때는. 간주되더라도 그리고 간주가 돼. 그래서 이제 법 시행으로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를 해줘야 돼. 근데 시행 전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보면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해요. 거절 못하게 하는 거죠. 거절 못하게. 이 사람이 무기계약으로도 간주가 될 수 있던 사람인데 안 되죠. 그 직전에 거절해버리면서 해고를 당할 수 있게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래서 23조 결론. 그래서 규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왜냐면 문제가 그냥 법리를 설명해라. 그냥 요거였어요. 그렇죠? 딱히 포섭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적용 없죠. 사안에 적용할 게 없어요. 이게 주어진 정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에 들어가서는 잘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야겠죠. 짧게. 요약을 한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 손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럼 이게 막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교시 문제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5년치를 이렇게 막 분석을 하니까 제가 수험생일 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막, 나 진짜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진짜 수석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례집을 기출문제를 사례를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 역시도 요즘 다시 깨닫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양질의 문제이니까 검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2교시 문제 보시면 물음 1을 볼게요. 물음 1. 1차 단체 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 자, 물음 2는 2차 단체 교섭 거부가 불법 행위인지 논하라.
교섭 거부예요. 교섭 거부. 그리고 1차, 2차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정황을 읽다 보면 첫째 줄 500명 고용했고 A사 소속 근로자 370명이 조직된 A 노조가 있다. 500 중에 370. 이게 딱히 포섭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만 많으면 다 끌어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여기 A 노조가요. 교섭 대표 노조죠. 그쵸? 아주 깨알같이 왜 교섭 대표 노조가 됐는지를 써먹었어요. 370명을. 과반 노조니까. 사실 이 사실관계에서는요. 복수 노조가 있다. 교창단을 거쳤다. 이런 아무가 없어요. 그냥 교섭 대표 노조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몇 날 며칠에. 그러면 언급 안 돼 있는 건 다 빼버리고 그냥 과반 노조,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과반 노조다. 교섭 대표 노조다. 따라서 교섭 대표 노조니까 정당한 교섭권이 있다. 요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포섭을 했냐면요. 이 사례 실제 판례에서요. 여러분 법관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포섭을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부터 이게 되고 그런 권한이 있는지 다 판단하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정당한 교섭, 이거 판례 문구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정당한 교섭 권한이 있다. 그리고 법관들이 자기가 판단할 때 정황이 부족하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이 불분명하나라고까지도 언급을 해요. 전부 다 포섭을 해줘요. 정당한 교섭 권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 봅시다. 370명까지는 그걸 약간 설명한 거고 세 번째 줄 A노조 규약 21조 규약이고요. 자, 단협 체결권이 노조 대표자에게 있다. 29조 1항에도 이렇게 돼 있죠. 노조 대표자는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어요. 29조 1항. 그리고 노조 대표자는 단체 교섭 개시 전에 자 여러분 단체 교섭 개시 전 핵심 문구죠. 사례 포섭할 때 이 단체 교섭 개시 전이라는 문구 때문에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이거는 협의안이 마련되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절차적 제한 규정. 제가 이제 교섭이 개시되기 전에 있죠. 합의안이 마련된 다음에 체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교섭 개시 전에 자기네들 민주적인 의사 총의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건 인준투표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인준투표제 아니라고. 이거 가타부타 제 해설 다 보면 인준투표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례 정확하게 보시고 그냥 쓰셔야 돼요. 퉁치지 마세요. 판례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준투표제를 소위 뭐 이런 거라는 소위 인준투표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단체 교섭 개시 전 총회를 통해서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 교섭 과정 그것도 동그라미 하세요.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건 합의안 마련된 다음이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2014년에 요거는 이제 2차 단체 교섭 거부 그 정황이고요. 아니구나. 다 1차구나. 이렇게 돼 있고 규약의 내용이었고요. 지금이. 그리고 2014년 단협 유효기간 만료 전 교대 노조, A노조 그리고 밑줄 친 거 보면 21조가 29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했다. 교대 노조로 결정이 됐는데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 정당한 교섭권이 있고 단지 규약 21 때문에 교섭을 거부했다. 이사가 그런 정황이에요. 그렇죠? 교대 노조로 결정이 됐다는 포섭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정당한 교섭권이 있다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A사는 규약 21조 때문에 거부한 거잖아요. 그거의 정당성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물음 1이었기 때문에 물음 1로 논점의 정리로 바로 들어가면 자, A사는 1차 단체 교섭 거부했다. A사는 A노조 내부 규약 21조 상의 단협 체결상의 절차적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 단협 체결상의 절차적 제한 규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즉,
A사는 이 규약상 절차적 제한 규정이 노조법 29조 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을 주장하는 셈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런 문구들을 쓰는 거예요. 협약 체결권을 그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돈규약상 절차적 제한 규정이 노조 대표자 단체 협약 체결권 제한에서 정당성 인정 여부 결부돼 있다. 따라서 양가로 1번 정당한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 요구한 것인지, 그리고 2번 만일 그러하다면 A사가 교섭 거부 근거로 21조 규약 21조 고고고고고 그 규정의 정당성을 판례 법리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순서대로 이해가 잘 되게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박스가 다시 등장하죠. 사실은 이거는 점선 박스인데 좀 불분명하게 되네요. 점선 박스. 뭐냐면 이 점선 박스를 뭐 도려내거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축약해서 써도 무방한 부분이다. 왜냐면 분량이 되게 커요. 이걸 다 쓰면. 그리고 이 절차적 제한 규정에 대한 판례 쓰기도 전에 막 진이 빠질 것 같은 분량이에요. 사실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풀로 다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이걸 줄여도 된다는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면 2번 정당한 교섭권 보유 여부. 교대 노조로서 이거 간단하게 처리해도 돼요. 이렇게 과반 노조 500명 중에 370명이 가입한 노조로서 과반 노조니까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근데 사실 요거에 대한 규정이죠. 규정. 제가 규정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섭권, 정당한 교섭 권한, 체결 권한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29조 2항에서. 이거는 조문을 다 넣지 말고 그냥 조문 번호로 대체해도 줄어들 것 같아요. 조문 번호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교대 노조가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며 교섭 거부와 관련한 분호,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갖는다. 그리고 A노조 상시근로자 500부 중에 이제 370이 가입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섭 대상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너무 지엽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줄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볼 만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방식을 제가 보여주는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2014년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2014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이니 교섭 요구 자체도 정당하다. 정당한 교섭권도 있고 교섭 요구 자체도 정당해요. 요구 사항도 만료됐으니까 거의. 요거는 줄여도 된다. 누락하는 것보다 이걸 적으면 인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3번 이제 본격적인 쟁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면 자 문제점 21조 절차적 제한 규정의 정당성 문제점 밑줄 보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 제한하는 것 이게 허용되는가? 판례는 협약 내용에 합의하기 이전 과정인지 이후 과정으로서의 제한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판단하고 있다. 이건 제가 이해해서 쓴 거죠. 판례 입장을. 그쵸? 양가로 2번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양가로 3번 목차하고 양가로 2번 목차를 비교해서 보세요. 2번은 협약 내용 합의 후 노조 대표자 협약 체결권 제한 돼 있고 3번은 양가로 3번은 그 박스 밑에 있죠. 단체 교섭 개시 전 또는 교섭 과정상의 협약 체결 업무 수행의 적절한 통제 사안이 딱 요거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전을 왜 써야 돼요? 합의한 다음에 협약 체결 권한 제한을 왜 써야 돼요? 판례가 이건 위법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하다. 왜? 이걸 왜 쓰냐? A사가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법한 것으로. 전면적 포괄적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A사, 네 주장은 달라. 네가 주장해서 판례에서 원용하는 건 네가 원용한 판례는 합의한 다음에 그 사항인지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줄여도 되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박스 처리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근데 반가로 1번은 쓸 필요가 있겠죠. 전면 포괄적 제한으로서의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한 다음에 협약 체결권 제한하는 조항. 그래서 노조법 29조 1항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 협약 체결할 권한 가지고 이런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권 전면적 포괄적 제한하는 건
29조 1항 반한다. 근데 목차에다가 적어놨잖아요. 합의한 후라고, 그쵸? 합의한 후라고. 내용 안에도 그걸 넣으면 되겠는데 빠졌네. 합의한 후 이렇게. 근데 이게 판례 문구 그대로이고요. 일단은 2번, 3번 방가로 2번, 3번은요. 아예 빼면은 안 되고요. 요거를 2번, 3번을 합쳐서 하나의 목차 안에 줄 처리로 그냥 쓰시면 돼요. 한 3줄? 그렇게. 근데 판례 문구를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요거는 판례 문구 정확하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라고. 방가로 2번 단협 내용 합의 후 총회 의결 사례가 있는 거고요. 방가로 3은 합의에 이른 후 교섭위원 연명 서명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2개의 사례. 그 방가로 2번 보면 노조 대표자 수임자 단협 내용 합의한 후 조합은 총회 의결 거쳐야만 한다. 이게 인준투표제인데 전 인준투표제란 말은 안 썼어요. 자, 단협 체결권 전면 포괄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판례고 방가로 3번은 노조 대표자 위원장은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 교섭 위원들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단체 협약 체결 못한다. 이렇게 돼서 29조 1항 위반이다. 둘 다 위법하다라고 본 케이스. 자, 이건 줄 처리로 여기서는 처리를 해야 돼. 25점짜리이기 때문에. 양가로 3번. 사실 양가로 3번만 적으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그죠? 좀 분량이 적어져요. 한 4페이지 써야 되기 때문에 25점짜리는. 근데 의무적으로 여러분 그 4페이지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진짜 적게 썼는데도 합격 잘한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고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분량이 많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25점짜리는 그래도 3페이지 이상은 써야 돼요. 3페이지 정도는. 무조건 3페이지 정도는. 그래서 양가로 3번. 단체 교섭 개시 전 교섭 과정상의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적절한 통제. 그냥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적절하게 그냥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준 투표제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앞서 본 경우와 달리 대법원은 단체 교섭 개시 전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거는 그 판례 문구 그대로니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그 근로자들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들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실질적 귀속 주체는 근로자고 단체 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해서 그 조합 의사에 기초해서 협약, 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의 의사가 결집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16조 1항 3호 이건 조문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삼총사, 안마총수 이렇게 배우라고 했어요. 3은 그거예요. 16조 1항 3호. 총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총회 의결 사항.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 사항이고 교섭 개시 전, 교섭안 마련, 교섭 과정에서 총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 아닌 거예요. 법에서. 판례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하고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법조문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래서 노조, 조합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 교섭,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 이건 대업 적통이죠. 업무 수행 적절한 통제. 대표자 단협 체결권 행사, 절차적 제한은 자 밑에 부분 잘 유념해서 보세요.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면적 포괄적 제한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조금 중의적이긴 하지만 따로 전면적 포괄적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걸 읽으면 곤란해지고요. 이게 이상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협약 합의 후 협약 내용 합의 후 노조 대표자 협약 체결권 제한하는 규약상 조항을 이유로 교섭 거부의 정당성. 밑줄친 부분 보시면요. 자, 합의한 후 다시 협약한 가부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합의한 후 다시 협약한 가부에 대해서 총회 의결 거쳐야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했다면 사용자 측의 단체 교섭 회피가 정당하다라는 얘기예요. 합의한 다음이죠. 이건 인준투표제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준투표제는 위법해. 무조건 위법해. 안 지켜도 돼. 그거 절차 인준투표제는 지키지 않고 단체 협약 체결해도 유효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사안의 적용 와가지고 이제 합의한 다음이다 이거죠. 자, 요 24 각주 붙어 있죠. 판례 문구 그대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판례 문구가. 그러니까 저는 벼랑으로 꺼내서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해서 언급한 판례이기 때문에 벼랑으로 다시 적은 거예요. 그래서 5번 사안의 적용하면 교대 노조 정당한 교섭권 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의 적용 양가로 1번처럼 차라리 본문에서도 그냥 양가로 1번처럼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2016 단협 체결 요구도 요구 자체도 정당하다. 양가로 2번은 최종적 단체 협약의 체결 권이 노조 대표자에게 있음이 분명. 명시하고 있어요. 규약 21조에. 노조 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아까 21조에서 규약 21조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노조 대표자가 단협 내용에 이미 합의한 후 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거 그 판례 문구 거의 그대로 긁어왔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거를 포섭을 하기가 약간은 어렵잖아요. 판례 문구 그냥 그대로 끌고 와요. 그리고 A사 그리고 A 노조 그렇게 넣으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보면 16조 1항 3호는 총회에서 삼총사 안마총수에 비추어 A 노조가 조합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자 이렇게 넣었죠. 사안에 적용해 A 노조가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문단이죠. 자 뭐뭐에 비추어 A 노조가 조합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노조 대표자 교섭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관한 대업적 통 이렇게 해서 A 노조 규약에서 사안의 포섭이 지금 판례 문구 그대로 와놓고 A 회사, A 노조 막 이런 식으로만 바꾼 거예요 지금. 쭉쭉쭉쭉 하면 거의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29조 1항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포섭할 수밖에 이거는.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교섭 전 그 파트 지금 아마 들어가 있는가 본데 돼 있죠? 단체 교섭 개시 전 그게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포섭을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판례 문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있고 자 결론 가면 A사가 A노조의 규약 21조를 이유로 한 1차 단체 교섭 개보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질문 자체가 이랬어. 왜 정당하지 않냐 이렇게 답을 내놓고 왜냐 이렇게 물어봤고 진짜 교수님이 너무 잘하셔. 답을 내놓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조금은 쉽게 내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규약 21조는 단협 체결권 전면 포괄적 제한하는 거 볼 수 없다라고 전 단정적으로 그냥 명시해버렸어요. 상관없어요. 따라서 29조 1항 위배되지 않다. 왜냐? 이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이 아니라는 거는 전면 포괄 제한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음 2 그럼 앞에 다시 돌아와서 사례 한번 봅시다. 물음 2는 방금까지 한 거는 1차 단체 교섭 거부 정황이었고 지금은 2차 단체 교섭 거부예요. 근데 2차 단체 교섭 거부 미리 말하면 이게 단체 교섭 응납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 거부한 상황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왜냐 1차에서 교섭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가 법원으로 가서 그 응납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 응납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 무슨 응납 가처분? 단체 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 거부 못하게 결정을 받았어. 그 이후 계속된 단체 교섭의 거부 행위. 요게 2차 단체 교섭 거부예요. 2차. 그러면 자 봅시다. 사례 박스의 밑에 있는 문단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했고 이렇게 해서 29조 1항 위배를 내세워 교섭 거부하면 안 된다. 가처분 신청하고 가처분 결정 후에도 계속 거부. 끝. 2번 양가로 2번 25페이지로 돌아오면 논점의 정리. 자 여러분 이 판례가 불법행위 해당하냐 이거죠. 문제 뭐예요? A사의 2차 단체 교섭 거부가 A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느냐. 그러면 답은 머릿속에 이미 떠올라야 돼. 2차 교섭 거부
불법행위? 근데 이게 뭐? 가처분 결정 받은 후 그럼 가처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불법행위가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네. 전 나눴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가처분 결정 받기 전은요. 1차 단체 교섭법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저는 굳이 써봤어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나눠서 쓰면. 1차 단체 교섭법은 물음 1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1차 단체 교섭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단체 교섭 거부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근데 그 이유는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이다. 막 이래요.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법원에서 너 단체 교섭 거부하는 게 잘못됐어. 넌 상식적으로 단체 교섭을 해야만 해. 그래서 판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 너 사회상규에 반했어. 불법행위야. 근데 제가 그랬죠. 위법행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개념 조금 설명을 해드릴 때 위법은 강행법규 위반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불법은 사회상규, 반사회질서 위반하는 거 그런 걸 불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게 잘못된 행위를 알면서도 행한다. 그럼 불법행위 성립요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건 쓰지 말고 판례 이렇게 쓰진 않고 있으니까.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 지금 노동법 시험이잖아요. 민법처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법처럼. 고의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좀 이따가 볼 거지만 뭐 몇 회지? 거기 뭐 채권양도 하부의 유효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거 사실은요. 판례대로 검토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여요. 그래야 그냥 조금 딱 떨어지고 노동법적으로. 근데 요거 있잖아요. 사실은 민법적으로 따지면 민법학자들은요. 이거 다 잘못했다고 봐요. 민법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건데 채권 양도 할 수 있으니까 양도는 하게 해놓고서 임금 지급 수령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민법학자들은. 노동법적으로 판례대로 그냥 포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음이 같이 보시면 자, 응납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A사 단체 교섭 거부는 가처분 결정 받기 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고 있었다. 양가로 1. A사 전체 단체 교섭 거부가 불법행위인지 그 불법행위 판단 기준이 문제되고 교섭 응납 가처분 결정 받은 시점에 따라 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지 본다. 자, 2번 그 구성 요건, 판단 기준, 뭐 건전한 사회통념, 사회상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애매하죠. 근데 이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을 그냥 픽스시킨 거예요. 판례가. 응납 가처분 받은 이후의 교섭 거부는 사회상규에 반한다. 이렇게. 자, 양가로 2번. 응납 가처분 결정 받기 이전 간단히 처리했죠.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해서 교섭 거부 행위가 바로 위법행위로 평가돼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때는 불분명했어요. 거부해도 되는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고의가 없을 거네. 과실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불법행위가 안 되겠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리고서 다퉜잖아요. 1차 교섭 거부에는. 아까 물음 1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막 다툰 거잖아요. 그 위배다. 그 29조 1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거부한 거니까 불법행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네, 3번 양가로 3번. 응납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단체 교섭 거부. 이건 판례 문구 그대로. 집행력 있는 판결, 가처분 받고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그 거부 행위는 사회통념, 사회상규 용인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요게 포인트예요.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법이다. 요때는 위법이란 단어를 썼죠. 왜? 헌법에 위반되니까. 헌법, 노동 3권, 단체 교섭권 침해했다 이거예요. 그쵸? 법규잖아요. 법규가 등장하면서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꼭 위법, 불법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불법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위법보다는. 위법은 그냥 쓸 수 있는데 불법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자, 3번에 사안의 적용. 그래서 뭐 가처분 결정 전, 가처분 결정 후 나눴고요. 앞에 있는 거는 1차 단체 기소 거부는 불법행위 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 통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양가로 2번은 2016년 1월. 왜냐면 사례에서 날짜를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거 굉장히 성실해 보여, 답안이. 이건 진짜 와, 이 사람은 정말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다. 굉장히 차별화돼요.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 얼마나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분석을 했냐 이거예요. 그 교수님들 문제 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내려고 애쓰거든요. 오류가 있을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만든다면 탁 냈어. 2016년 1월 단체 기소 거부 금지 가처분 결정 후 그때부터 불법행위다. 뭐 여의치 않으면 안 써도 상관없고요. 요게 뭐 되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인상이 다르다. 밑줄만 볼게요. 밑줄. 그래서 건전한 사회통념 사회상교.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른 행위다. 거기에 이른 행위다. 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다. 꼭 써야겠죠. 교섭권 침해라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한 A사 2차 단체 교섭 거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결론. 불법행위 구성한다. 이렇게 쓰고요. 잠깐 쉬고서 이문 나갈게요.